야. 매년 12월이 되면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한밤의 인문학에서도 오늘부터 4주에 걸쳐 연말연시 특집 정여울 작가가 뽑은 올해의 책이라고 하는 테마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인문학, 오늘은 올해의 한국 문학, 특히 한국 소설을 중심으로 추천작을 꼽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여울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주제만 들어도 어떤 작품을 꼽아오셨을까 아마 청취자분들의 귀가 쫑긋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즘은 책을 추천하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 없다, 아쉽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좀 착안하기도 했고요. 아, 정말요? 예,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네. 뭔가 올해의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작가나 평론가들은. 네. 그래서 더 이제 열심히 책을, 올해 읽었던 책을 막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 혼자만 정리할 게 아니라 우리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저도 이번에 이런 걸 처음 해보는데 네. 4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거의 제가 좋아하는 전 분야에 걸쳐서, 과학은 차마 못했고요. 잘 몰라서 인문학과 소설과 시와 에세이 부분으로 나눠서 인문까지 네. 그렇게 해서 4주에 걸쳐서 정말 제가 뽑은 작가 정여울이 뽑은 아주 개인적인 네. 개인적이지만 정말 좋은 책이라고 확신하는 책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면 청취자분들 메모할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올해의 소설 3편을 꼽아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올해의 소설이 사실은 가장 뽑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 소설이 정말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큰 변화로는 일단 여성 작가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여성 작가들이 강세라는 것은 뭐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었는데 올해 최고의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가장 문학상에서 각종 네네. 문학상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 또 이제 LGBT라고 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네네. 이야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작가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그런 소재들이 이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한국 소설 속에서는, 한국 소설의 문단에서는 이제 LGBT 이야기는 그렇게 특이하지 않다, 아주 평범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어떤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다양성이 생겨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다양성이 참 늘어났고, 네.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이제 절정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주목을 못 받고요. 그러면서 작품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대중적으로 흡입력도 있어야 되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현상이죠.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네. 사회의 수용성이 그만큼 좋아졌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크게 거부감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사회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변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문학이 가장 앞서서 그런 전위에 서서 어떤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너무 제가 진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뿌듯했어요. 문학이 먼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지 않더라도 네. 아직 대중문화에서도 여전히 커밍아웃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잖아요. 네.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제 소수의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또 아직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좀 더 앞서서 단지 커밍아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른 그런 삶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국 문학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발전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이 전위에서 이끌어야 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식상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문학은 식상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일깨워주거나 좀 다른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해줘야 하니까. 네. 근데
세 편을 뽑아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작품을 뽑아오셨는지는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일단 아까 LGBT 얘기로서는 제가 뽑은 세 편에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요새 대표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집은 박상영 소설가의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대도시의 사랑법. 예,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을 참고하시면 네. 아, 한국 문학이 이렇게 이제 진보했구나 이런 것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뽑은 이제 탑 3. 네. 예, 세 개의 작품은 첫 번째 소설은 윤희형의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작품이에요. 작품집 이름이기도 하고요. 네. 소설집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작품집의 표제작이기도 한데요. 윤희형 소설가는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이상문학상을 2대에 걸쳐 받은 작가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윤희형 작가는 그 이재하 작가님의 따님이시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그걸 별로 공개하려고 안 하세요. 그걸 이제 후광을 얻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윤희형으로.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예, 그래서 윤희형의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작품은 여기에도 LGBT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소설집에서 특히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작품들은 젊은 엄마들에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역사상 최고로 페미니즘이 관심을 얻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원하는 꿈도 좀 펼치면서 네. 그러면서 육아까지 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정말 이 엄마들의 소박한 꿈이 뭐냐면 책을 한 권 내는 거예요. 예,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이 네. 그러니까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이 동호회 엄마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이제 책을 한 권 내는 것. 그리고 촛불 집회에 한번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네.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하면 또 아이들이 혹시나 다칠까봐 추울까봐 막 걱정돼서 못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게 되기까지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촛불 집회에 나갈 수 있게 되기까지의 과정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소설이었어요. 그 어떤 작품보다도 너무 현실 같아서 소설 같지 않은 그런 소설인데요. 맞아요. 정말로 이건 있을 법하다. 왜냐하면 현재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지만 현실은 네. 받쳐주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게 자책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더 심한데 이 엄마들은 또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들은 다 있었지만 이제는 못하게 된 경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도 있지만 네.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섣불리 시작은 못하겠고 하지만 자기 표현의 욕망은 계속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마음 동호회라는 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만을 위한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써보자 이런 소박한 꿈으로 이 동호회를 시작한 거죠. 네, 그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여성들이 서로가 연대했을 때 얼마나 커다란 힘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남성의 이해까지는 아직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남성들이 이해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네. 남성의 이해가 여기서는 주제가 아니고 여성들끼리의 연대. 예,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정말 뭔가 약간의 신경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여성이 여성을 가장 잘 이해해 줄 때 뭔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래서 여성끼리의 연대가 페미니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작품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LGBT라는 말을 계속 쓰셨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소수자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고 뭐 지금도 쓰고는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청취자 2123님께서 네. 옛날에는 LGBT라는 말이 생소하고 입에 그렇죠.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네. 지금은 일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맞아요. 주셨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한참 설명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또 하나 더 붙여서 LGBTQ라고 하더라고요. 큐요? 퀴어.
퀴어. 퀴어. 그래서 퀴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성적 소수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든 의미의 마이너리티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LGBT도 뭔가 딱 네 가지만 포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Q까지 넣어서 퀴어까지 넣어서 LGBTQ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네. 우리 동감이 모이면 공감이 된다 이런 맞아요. 표현이 있는데요. 딱 그런 얘기예요. 작은 네. 마음 동호회가. 예. 그렇게 동감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그게 또 울림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작은 마음 동호회 말고 또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예, 두 번째 작품은 장은진 작가의 외진곳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효석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을 받은 그 작품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작품이 좋고 또 이 외진곳이라는 작품은 장은진 작가가 알고 보니까 이 문예지에 나오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문예지에 청탁을 받아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창비나 문학동네나 이런 잡지에서 미리 이제 편집부에서 또는 편집위원들이 청탁을 해서 작가들이 쓰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투고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도 때로는 청탁이 끊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탁이 끊길 때 본인도 마치 신인처럼 문예지에 투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고를 한 작품이 문학상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고를 해서 작품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작품이 이제 투고만 되고 작품집에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유명한 작품들 사이에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온갖 출판사에 전부 다 투고하고 제 작품 좀 책으로 낼 수 없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다 냉정하게 거절당했는데 우연히 어떤 편집자가 발견해서 그걸 책으로 냈는데 대박이 터졌다.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해리포터도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 장은진 작가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이 너무 좋다. 그냥 이 생각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예지에 청탁을 받은 글이 아니라 작가가 오랫동안 고심을 해서 투고를 한 글이라고 해서 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작품은 다단계 사기 피해를 입은 두 자매가 정말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정말 외진 곳으로 이제 그 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너무나 협소한 그런 공간으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크지도 않은 집을 정말 작은 집을 9개의 방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아주 사글세 빵 같이 예. 그 벌집. 그러니까 벌집하고 비슷한데 이 자매들은 네모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네모집이다. 우리가 네모나긴 한데 이걸 집이라고 불러야 될까 방이라고 불러야 될까 정말 고민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인 거죠. 네. 자매 둘이 누우면 더 이상 누가 더 눕기는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작은 집인데 그 집에서 이 자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이 집은 어차피 우리가 잠깐만 머물 거니까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웃에게 일부러 관심을 안 두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이 정말 처음으로 9개의 모든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인공이 마치 제가 볼 때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9개의 방에 켜진 그 전구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도시의 화려한 곳에만 빛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외진 곳에도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방, 작은 집들에도 크리스마스의 빛이 축복의 빛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외진곳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는 21세기의 난소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21세기 난소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난소공은 정말 그 당시에 그러니까 70년대 사회적 현실 계급 갈등의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다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은 70년대에는 그래도 막 민중이나 계급이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굉장히 뭐 리얼리즘 이런 단어들도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지하고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네. 막 무겁고 막 심각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다가 다 읽고 나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 굉장히 서서히 스며들어서 21세기의 난소공을 다시 쓴다면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막 과도하게 이분법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주 막 힘주고 막 우울하고 되게 네. 읽으면서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 난소공을 읽으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외진 곳을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힘들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막 뭐랄까 공격적이지 않게 예, 너무 심각하지 않게 이 사회의 문제를 조용히 속닥속닥 말해주는 듯한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참 누구를 좋았어요. 탓하지도 않고 네. 그냥 우리들끼리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 네. 재미있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지만 네. 나중에 책 딱 덮었을 때 예. 느껴지는 뭔가 뒤로 느껴지는 맞아요. 묵직한 감동과 그리고 여운이 되게 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장은진의 소설 외진 곳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작품은요? 예, 세 번째 작품은 이 작품은 이제 유일하게 장편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작품들 중에서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예,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라는 작품인데 네. 해외 입양아의 이야기예요. 예, 프랑스에 입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커서 배우이자 연극 시나리오도 쓰는 작가가 됐는데 이 사람의 사례를 누군가 또 젊은 한국 여성 독립영화 감독이 서영이라는 감독이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외 입양아의 이야기를 자기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거부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 이 독립영화니까 제작비도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값도 못 준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월세방에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호텔도 못 구해주고 네.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이 아이를 혼자 낳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작품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뭐냐면 전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사랑을 했고 사랑이 끝난 시점에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네. 입양을 본인 스스로가 네. 해외 입양하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또 미혼모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건 너무 운명에 가혹한 거 아닌가요? 가혹한 운명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의 태도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고 지금 가진 상태죠. 그 상태가 너무 우주의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그러니까 양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그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베스트 프렌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우주라고 지어요. 이 네. 사람한테는 이 아기가 우주인 우주. 거죠. 그래서 남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합의하에 헤어졌기 때문에 합의하에 헤어진 다음에 생긴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요. 예, 얘기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이 아이를 혼자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영화 출연 제안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다가 어쩌면 왜 그 한국의 풍습에 보면 한국의 옛 풍습에 보면은 아기를 낳을 때는 친정으로 가서 몸을 좀 보살피고 네네.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 지금도 그렇게 그렇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도움을 자기도 모르게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전체가 어쩌면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친정으로 아직까지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네. 한국에 임신 초기인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일단 감독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이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네. 왔어요. 왔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생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잠시 위탁해서 맡아주던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보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거든요. 잠시 자신을 맡아주던 사람은 남자였어요. 네. 남자였고 기관사였어요. 열차를 운전하는 네. 기관사였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이 또렷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먹은 수수부꾸미가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수수부꾸미라는 말을 그 4살 때 정도에 이제 입양이 됐는데 네. 4살 때가 수수부꾸미라는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고 막 묘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 묘사하는 걸 듣고 그 잠시 살고 있는 그 집 아래층에 식당에 있던 할머니가 수수부꾸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수수부꾸미를 만들어준 그 할머니도 그러니까 위탁모까지는 아닌데 누군가를 해외 입양에 해놓고, 그러니까 해외 입양을 보내놓고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벨기에로. 아. 그래서 벨기에라는 나라 가봤냐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을 보면서 비슷한 공감을 느낀 거죠. 혹시 우리 아이가 크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아이도 해외 입양됐는데 하면서 자기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함께 키워준 자식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정말 자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중에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돕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네. 선정해 오신 책들이 전부 네. 다 네. 굉장히 사회의 어떤 뭐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모순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는 걸 다 담고 있는데 예. 근데 풀어가는 방식은 이전의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 예전에는 뭔가 사회에 저항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거나 뭔가 단체적인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동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골방으로 숨는 정말 자기의 은폐된 공간으로 숨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네. 어떤 면에서 희망을 포기한 주인공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소설을 읽으면 너무 우울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자들끼리의 연대, 마이너리티들끼리의 연대가 오히려 강자들에게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즉각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네. 지금 당장 혁명이나 진보가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작품들인 것 같아서 제가 고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작품들을 고르게 된 것 같아요. 잠깐 좋아하시는 거 아니까 그런 방식들을 풀어나가는 맞아요. 거를. 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가 지금부터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흔히들 이제 기사를 보면 한국이 아동 수출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다 이런 오명을 뭐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거 푼다고 하면은 뭔가 눈물이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로 끌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고발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내용이 주가 될 텐데 그게 억울함을 아니라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네. 주를 이뤘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런데 약자들 간의 연대. 우린 예. 그렇게 심각하게 그걸 생각하지 않아. 우린 그 안에서 같이 내 삶을 살아갈 뿐이야. 뭐 이런 내용들처럼 들려서 좀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또 이 보살피고 뭔가 돌보는 것이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훨씬 크다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그냥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 네.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치유의 힘을 치유의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제가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네.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봐도. 근데 사실은 좀 제가 한동안 소설을 안 읽었었나 좀 왜 이렇게 다 낯설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예.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일부러 또 베스트셀러들보다는 정말 작품성만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문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다 대부분 상을 받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어떤 얘기들을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은 네. 외국 소설이라면서요? 예, 외국 소설편, 또 한국 에세이, 그리고 인문학, 또 시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4주를 1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네. 꼭 빠짐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계속 네. 또 다시 듣기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